2026년 1월의 베이징은 예년보다 유난히 시린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자금성의 붉은 담장 너머로 흐르는 정적은 평소와 다른 기묘한 압박감을 도시 전체에 들이우고 있었으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동양의 이 거대한 권력 중심부를 향해 집중되던 그 밤, 의문의 차량 행렬이 군 주요 시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닌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폭풍이 몰아치고 있음을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한때는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이들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비정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매우 이례적인 기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라는 문구로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한 독자들에게는 상투적인 정치 구호로 보일 수 있었으나 권력의 생리를 이해하는 전문가들에게 이 단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문화 대혁명이나 사인방 숙청과 같은 국가적 격변기마다 등장했던 이 표현은 현재 베이징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투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방증하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기사는 학습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음을 암시하는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4일은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중국 군부의 실세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 상장과 연합참모부 참모장 리우 전리 상장이 전격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외신과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유샤는 시진핑 총서기의 부친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가문의 후계자이자 정권 초기부터 군의 중심을 잡아온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심각한 기율 위반이라는 명목 아래 하루아침에 숙청의 대상이 된 사실은 전 세계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만과 주변 국가들까지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장유샤의 체포는 단순한 부패 척결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군사위원장 책임제의 심각한 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장유샤가 군권의 실질적인 장악력을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군을 통제하고자 했던 시진핑 총서기와 오랜 세월 군의 실리를 대변해온 장유샤 사이의 모순은 이미 삼중전회 이후부터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도부는 장유샤를 체포하기 위해 특근국을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규 군 조직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직할 보안기구를 통해 선제 타격을 가한 전형적인 궁정정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장유샤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친 장종씨는 건국 공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며 장유샤 본인 역시 실전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고위 장성으로 군 내부의 신망이 매우 두터웠습니다. 그와 함께 체포된 리우 전리 또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인물로 두 사람은 군 내부 원로 세력과 태자당 힘을 상징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체포 소식과 함께 베이징의 관사 주위에는 무장한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산시성에 있는 그들의 친인척들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군 내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독자적 목소리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극심한 공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지도부는 지난 11년 동안 반부패라는 이름 아래 정적들을 차례로 제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경제 지표는 최악을 달리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수많은 가정의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군부마저 이처럼 급격한 청산 작업을 겪게 되자 내부적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켓군 대규모 숙청과 리상푸 국방부장의 실종에 이어 이제는 부주석까지 타겟이 된 현실은 권력의 중심부가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반증합니다. 장유샤를 지지하던 군 내부 세력과 전우들은 침묵 속에 분노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장유샤와 리우전리가 끌려갔다면 내일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가와 인민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지금 그 총구가 내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폭정이 정점에 달했을 때 군대의 움직임은 항상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1976년 사인방, 숙청 당시 예제닝 원수와 같은 원로 군인들이 결단을 내려 문화대 혁명의 혼란을 종식시켰던 사례는 오늘날 군 내부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의 온라인 네트워크에서는 고전적인 혁명 선언문 형식의 게시물들이 비밀리에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공산당 내부의 원로 세력과 반대 세력이 암묵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저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군인들에게 더 이상 독재의 도구가 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라고 촉구합니다. 탱크와 미사일을 장착한 군대가 개인의 사병이 아닌 인민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의 긴장된 상황에서 강력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한 지휘관들에게 새벽에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권력층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투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쪽은 공포를 통해 권위를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생존을 위해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라는 거물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 혹은 그 빈자리가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년의 첫 달이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총구를 쥔 손이 누구를 향해 떨리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폐쇄된 회의실의 두꺼운 문 너머로 흐르는 공기는 겉으로 드러난 침묵과는 정반대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베이징 중심부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위급 회의는 이제 단순한 정책 결정을 넘어 생존을 건 도박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들이 모인 그곳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대만 해협의 향방과 그에 따른 군사적 결단이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체포되기 직전 그가 참석했던 소수의 비밀 회의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이례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첩보가 전해집니다. 장유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이 오히려 대만 주변의 작은 섬들을 타격하여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서방의 반응을 떠볼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광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지방 재정이 고갈되고 사회 통제 시스템 곳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내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이용하려는 처절한 전략적 지연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지도부의 반응은 극도로 냉담했습니다. 겉으로는 전략적 인내와 안정을 강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패배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혹은 미국이 개입하여 지도부의 신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참수작전이 실행된다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도부는 장유샤의 제안을 전략적 고찰이 아닌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군 내부의 또 다른 세력을 규합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국 이 지점에서 장유샤와 지도부 사이의 마지막 신뢰의 끈은 끊어졌습니다. 지도부는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내부의 책상을 엎어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군부의 실세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은 최근 유출된 일련의 군사 문건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사통 202548호라는 일련 번호가 찍힌 문건에는 공군에 전달된 매우 엄격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대만 독립 세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층 지휘관들이 임의로 판단하여 사격하거나 공습을 가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장유샤의 이름으로 발령된 이 지시는 표면적으로는 우발적인 충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 내부의 급진적인 움직임을
억제하려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훈련은 수행하되 실질적인 교전으로 이어지는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이 모순적인 명령은 일선 군인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부전구 소속의 한 젊은 장교 김민준의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김민준은 수년간 대만 해협 부근에서 복무하며 국가의 부름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그에게 전달되는 명령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강력한 대응을 주문받았다가 다음 날은 극도의 자제력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유출된 문건에 담긴 3가지 레드라인은 그와 같은 일선 지휘관들에게 사실상 손발을 묶고 눈을 감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습니다. 김민준은 동료들과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제는 적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린다는 고백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외부의 적을 경계해야 할 시기에 지휘부는 서로를 감시하고 숙청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의 공포는 단순히 군사적 판단의 차이를 넘어 이제는 시스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유샤를 체포한 것은 시진핑 총서기의 결단력이라기보다는 그가 느끼는 고립감과 불안감의 산물에 가깝습니다. 자신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들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력은 더욱 좁고 날카로운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민해양 보도나 각종 관영 매체의 선전 문구들이 지나치게 과격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극도로 신중해지는 양상을 띠는 것도 이러한 상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지도부는 장유샤를 제거함으로써 일시적인 안정을 찾으려 했겠지만 이는 오히려 군 전체의 사기를 꺾고 충성심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시스템의 취약점은 명확합니다. 현대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사령탑이 개인의 신변 보호와 권력 유지라는 본능적 반응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유샤는 영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던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그 축이 뽑혀나간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주의와 서로를 고발하는 밀고의 문화만이 남았습니다. 2026년 초에 중국 정권은 전략을 잃고 본능만 남은 상태이며 통일이라는 거창한 목표는 개인의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반사작용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다음 숙청 리스트에 누가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는 베이징의 모든 고위 관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그 침묵 아래서는 거대한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대만 해협의 파도보다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에서 불어오는 냉기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섬멸하기 위해 외교적 도박을 멈춘 이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출된 문건과 김민준 같은 이들이 느끼는 혼란은 단순한 군 내부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 안으로부터 부식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신뢰가 사라진 권력은 모래성 위에 세운 탑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그 탑 위에서 최고 지도자는 지금도 자신만의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2026년의 시작을 알린 것은 단순히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전격 체포 소식은 국제 정세의 판도를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미군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전격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한 국가의 수장을 연행해 갔다는 뉴스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을 넘어 지구 반대편 베이징의 권력 심장부에도 거대한 해일과 같은 공포를 몰고 왔습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남미의 정권 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화력의 우위가 아니라 바로 내부의 배신이었습니다. 마두로의 가장 측근이자 그를 그림자처럼 지키던 근위대 지휘관 하비에르 타바타 소장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베이징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될 수 있다는 원초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공포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중난하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그 구역이 빈 공간으로 표시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안내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참수작전에 대비한 극도의 신경 과민이 반영된 보안 조치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위협보다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불신의 싹이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유샤 부주석과 같은 군부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마두로의 사례는 지도부에게 선제적인 청산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안보를 책임지는 두 축인 중앙경위국과 공안부 특근국 사이의 미묘한 균열은 이번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국가 원수의 경호를 전담해온 중앙경위국은 오랫동안 군부 원로들과 깊은 유대를 맺어왔습니다. 현재 중앙경위국을 이끄는 주캄시 국장은 장유샤 부주석의 강력한 추천으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키는 경호 시스템의 핵심이 정적일지도 모르는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여 지도부가 강화한 조직이 바로 왕샤오용이 이끄는 공안부 특근국입니다. 원래 부국장급 고위 관리들의 경호를 담당하던 이 조직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사실상 지도부의 직할 친위대로 변모했습니다. 장유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력 부대로 투입된 것은 군의 공식 조직이 아닌 바로 왕샤오 도매 특근국 요원들이었습니다. 이는 지도부가 군 내부의 경호 조직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장유샤는 자신이 추천한 주지앱씨가 지키고 있는 중난하이의 견고한 성벽 안에서 오히려 왕샤오잭이 보낸 요원들에 의해 권력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1976년 사인방을 체포하며 시대를 바꿨던 화이런탕 사건의 현대판 변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군 원로들이 주도하여 국가를 정상화하려 했다면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군 원로를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호체계의 충돌은 베이징 고위층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들이 이제는 상대방의 숨소리조차 의심하며 무전기 너머의 지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단순히 고위직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요원들에게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충성심의 대상이 국가인지 혹은 특정 개인인지에 대한 혼란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오로지 생존을 위한 눈치 보기만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이제는 누군가를 사냥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장유샤의 실각 이후 중앙군사위원회는 이제 최고 지도자와 장승민 부주석 단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 방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장승민 역시 장유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가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도부는 군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를 남겨두었을 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젊은 장성들이 준비되는 대로 그 역시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공포 정치는 일시적으로는 저항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불어온 나비의 날갯짓이 베이징의 권력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든 이 일련의 과정은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음을 마두로는 증명했고 그 교훈을 얻은 베이징의 지도자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고립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벽은 더욱 높아지고 감시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지만 그럴수록 내부의 적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지들을 차례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자신을 지켜줄 마지막 방패마저 스스로 부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2026년의 국제정세는 이처럼 외부의 충돌보다 내부의 붕괴라는 더 큰 위험을 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붉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암투가 거대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을 때 그 폭풍의 여파는 담장 너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영웅이나 통치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곤 하지만 그 역사를 실제로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거리의 소음 속에 섞여 있는 이름 없는 이들의 숨결입니다. 중난하이의 비밀, 회의실에서 오가는 날카로운 대화들보다 더 절박한 것은 오늘 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내일의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시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결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 대지가 숨을 죽이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것과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번화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한중 양국의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는 박선영 씨는 최근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전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겨둔 가족과 친구들의 안부가 늘 걱정입니다. 박선영 씨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베이징의 긴박한 소식들을 보며 단순히 정치적 격변을 넘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떠올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평생 모은 저축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친척의 한숨 섞인 목소리와 청년 실업률이 치솟아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조카의 이야기는 박선영 씨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닌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자들이 서로를 숙청하며 힘을 과시할 때 정작 국민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를 조용히 자문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민중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술적인 형태로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오래된 유행가인 양직로의 아쉽게도 네가 아니었네 라는 곡이 다시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이별 노래지만 이 곡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현재의 지도자를 향한 묘한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이 노래의 제목을 되뇌며 그 대상이 과연 누구여야 하는지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구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문화적 상징이 되었으며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검열의 눈길이 닿지 않는 은유의 틈새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밤에도 대학가의 도서관과 공장지대의 기숙사에서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996이라 불리는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서 청춘을 저당 잡힌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제시하는 장밋빛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과 변호사,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이념적 투쟁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장유샤와 같은 군부 실세의 실각 소식은 이들에게 공포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현재의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지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초들의 저항은 거창한 깃발을 내걸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실천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해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는 법을 공유하고 가족끼리 모인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강물이 얼어붙은 표면 아래서 소리 없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6년의 칼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람 속에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어디로 향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고대부터 붉은 말의 해로 불리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완성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장유샤와 리우절리의 체포로 상징되는 권력의 균열은 단순히 통치기구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질서가 수명을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새로운 가치관이 탄생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군대의 탱크나 미사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단결된 마음과 정의를 향한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결국 역사는 정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고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핀 자유의 꽃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에 짙게 깔린 안개가 언젠가는 걷히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듯이 지금의 혼란과 고통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며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들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단순히 중국의 권력 구조를 넘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엄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2026년 초의 급박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으며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장유샤라는 한 개인의 몰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포와 불신에 기반한 통치가 지속될 수 없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숙청의 정치를 끝내고 화합과 번영,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곳은 아닙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에게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소중한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보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의 안정, 그리고 전 세계의 번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2026년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듯하지만 인류가 쌓아온 지혜와 용기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왔습니다.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진실의 빛은 결코 가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